자, 이번엔 전공 비형 문항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동서양 체육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올림픽 재전 경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보면 뭐 과거에 올림픽 재전 경기 열렸던 올림피아부터 이스미아, 네메아, 피티아제까지 올림픽이 개최된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었고요. 또 이런 여러 번 출제됐던 부분 중에 델피 얘기하면 우리 피티아 재전 경기죠. 뭐 우리 모의고사 때 두 번이나 출제했던 문제고요. 자, 조선시대 무예체육인데 이 고려시대 기마술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악, 사어, 서수 중에 어에 해당한다. 군자의 6예 중에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려시대 기마술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고려시대의 기마술이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마술은 말 위에서 격구체를 가지고 경기를 벌이거나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그래서 조선시대에 와서는 말 위에서 이렇게 기회를 부리고 재주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료들은, 그러니까 문인들은 그런 것은 하나의 오락에 불과하다, 무예훈련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리고 격구체를 휘두르는 것은 일반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상육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기창이나 기검이나 기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고요. 거기서 말 위에서 기회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마상제라고 하죠. 그래서 무예도보 통지 4권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마상제입니다. 2번 문제요. 자, 체력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인데요. 체력평가 기록 일부를 보여주고 있고요. 순발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최모모 학생, 김모모 학생, 박모모 학생에 대한 각각의 순발력과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재기 위한 검사인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 턱걸이, 왕복 오래달리기, 특히 여기 횟수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김 교사가 누구요? 김모모 학생의 순발력과 심폐지구력 중 어떤 체력이 더 부족한지를 물어봤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준 점수화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최 교사가 김모모 학생의 순발력과 심폐지구력 항목의 측정값을 G점수 또는 T점수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G점수는 어떻게 해요? G점수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준 것을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이죠. 그래서 원점수인 240에 평균 230을 빼니까 10이죠. 그쵸? 그걸 5로 나누니까 2가 될 거고요. T점수는 몇이에요? T점수는 10G 플러스 50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값인데 G점수가 2니까 2를 넣으면 7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T점수는 70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랑 비교하라고 얘기했냐면 심폐지구력과 비교하라 그랬어요. 왕복 오래 달리기. 항상 뭐 횟수 초인데 초로 하면 뒤집어야 되지만 회니까 뒤집을 필요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김모 학생은 원점수는 35고 지금 평균이 30이니까 35 마이너스 30은 5죠. 5를 표준 편차 5로 나누니까 1이 될 거고요. T점수를 계산해 보면 G가 1이니까 10 더하기 50은 몇이에요? 60이 되죠. 그래서 T점수는 60입니다. 따라서 T점수로 계산해 보면 김모 학생 제자리 멀리뛰기는 몇이 돼요? 70점이 되죠. 왕복 오래 달리기는 60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 못하는 거예요? 심폐지구력이 순발력보다는 낮다, 부족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김교사가 학생들의 순발력과 근지구력 상관이 어떠한지, 즉 두 가지 검사 결과에 따른 두 변인 간의 상관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반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값과 턱걸이 측정값을 다음과 같이 지점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점수 이렇게 쫙 정리했죠. 사례수가 첫 번째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의 사례수가 나오고 있고요. 자,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를 산출하려면 중요한 건 일단 평균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요.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그 평균과, 그러니까
그 제자리 멀리뛰기에 대한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준 편차점수, 턱걸이 원점수에서 턱걸이 평균을 빼준 편차점수를 곱한 것을 총합한 값, 이게 바로 교적합이거든요. 이 교적합한 값을 총 사례수, n은 10이죠. 총 사례수에 제자리 멀리뛰기에 대한 표준 편차값, 턱걸이에 대한 표준 편차값을 곱한 것으로 나누어 준 게 바로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예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씩 좀 해봅시다. 평균을 내볼 건데요. 평균 내면, 자, 일단 총합을 알아야겠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2, 0, 0, 0, 다 빼고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 0이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총합은 0이에요. 총합이 0을 사례수로 나눈 게 평균인데, 총합이 0이니까 평균 당연히 0이겠죠? 근데 표준 편차값은 구해봐야 될 거고요. 여기 오른쪽 턱걸이 같은 경우도, 자, 지금 총합을 내면 2 더하기 1은 3이죠. 여기 4예요. 근데 마이너스 1, 2, 3, 4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이고 여기도 역시 총합은 0입니다. 그다음 평균도 0이죠.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사례수분의 어떻게 구해요? 총 시그마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준 것의 제곱, 즉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게 지금 편차점수잖아요. 편차점수의 총합, 편차점수를 제곱한 값의 총합을 해라. 그리고 사례수로 10으로 나누어라. 이 값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제곱하면 4죠. 0이에요. 1이에요. 0이에요. 0이에요. 1이에요. 4예요. 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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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치면 4, 1, 1, 4. 총 몇이에요? 10입니다. 10을 사례수 n, 사례수는 10이죠. 그럼 지금 루트 10분의 10. 따라서 표준 편차는 1이에요. 뭐가? 제자리 멀리뛰기가. 그쵸? 자, 그 다음에 턱걸이 봅시다. 턱걸이 4, 1, 1, 1, 1, 1, 1이에요. 자, 지금 여기를 x라고 하고요. 여기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y값 똑같이 여기다 쓸게요. s는 루트 시그마 y 원점수에서 y의 평균값을 뺀 것을 제곱하고 사례수로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편차점수, 지금 원점수에서 편차점수를, 왜냐면 여기 평균이 0이니까 이 자체가 편차점수가 되는 거잖아요. 제곱하면 4, 다 해서 또 여기 4, 1, 1, 6, 7, 8, 9, 10이니까 총 10이에요. 또 10을 10으로 나누어지니까 결국 몇이에요?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의 표준 편차도 1이고 얘의 표준 편차도 1입니다. 자, 앞서 상관계수를 구하려면 R, 잠깐만 좀 쓸게요. R, X, Y는 시그마, 자, X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 그 다음에 Y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 요것을 지금 사례수에다가 곱하기 X값, 편차점수 X값, 그러니까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표준 편차 X값 곱하기 표준 편차 Y값, 요걸 곱한 걸로 나눠라, 이 얘기예요. 이러면 이제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자, 편차점수, 요게 다 편차점수였잖아요. 지금 요게 다, 요거 지울게요. 이건 편차점수를 제곱한 값이니까. 자, 편차점수이고 여기도 편차점수이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편차점수 첫 번째 값, 첫 번째 사용 i는 1부터 n번째까지니까 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플러스 2를 곱하면 몇이에요? 4가 되겠죠. 4. 요 첫 번째 4 됐어요. 두 번째 0하고 1 곱하면 0이에요. 1과 0 곱하면 0이죠. 0하고 0 곱하면 0이고 0하고 0 곱하면 0이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에요. 2하고 1 곱하면 2겠죠. 0에서 마이너스 1 곱하면 0이고 0에서 마이너스 곱하면 0이고 0에서 마이너스 곱하면 0이에요. 총합은 4, 1, 2니까 총 몇이 돼요?
숫자 2고요. 마이너스 4네요. 죄송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고 지금 1, 2네요. 그 총합은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분모 요 값이 마이너스 1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례수는 몇이었어요? 사례수는 10이었고요. x의 표준편차 1이에요. sy의 표준편차 1이에요. 곱하기 1이죠. 따라서 10분의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뭐가? 지금 제멀과 턱걸이의 정률 상관계수는 10분의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 0.1 이렇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식을 알아야 푸는 문제라서 솔직히 다들 프로그램을 돌리지 이렇게 계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난이도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3번 문제예요. 자, 김교사의 농구 수업 계획안과 교사들이 나눈 대화를 합니다. 지금 게임 기능을 발달시킨대요. 기능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죠? 통제 능력을 획득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뭐겠어요? 통제 능력이 바로 숙달되었냐 이거겠죠. 그래서 1, 2차 시에 때 드리블 숙달하고 3, 4차 시에 패스 숙달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단원 교석 방법에 따라 직접 교수 모형 했대요. 이거 내용 숙달 같아요. 그쵸? 수업 모형이 6단계 로젠샤인의 우리 6단계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초기 과제 연습은 어떻게 할 거고 독자적인 연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초기 과제 연습은 선생님한테 설명 시범을 통해서 선생님이 지도 감독하는 상황에서 과제 연습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하는 80% 이상의 성공률을 경험하게 되면 교사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즉 자신이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여 연습 횟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 진도의 수업 통제 프로파일이래요. 우리 진도 프로파일 보면 지시형 스타일, 직접 교수 모형 거의 직접, 상호작용, 간접 보면 거의 직접에 거의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숙과 참교학과, 즉 학습 진도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하나 있고요. 여기 정확히 말하면 여기 두 번째쯤이죠. 그리고 어디에? 간접적 여기 측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과제 연습은 교사에 의한 직접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인 연습은 학생들이 뭘 정해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과제 기능 자체의 초점이라면, 기능 자체를 숙달하는 데 초점이라면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기능을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매슬러의 주제 근거에 밑줄친 기억과 니은의 학습 진도에 나타난 특성을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적, 여기는 간접적, 이거 쓰란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디귿에 들어갈 이론의 명칭을 쓰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 직접 교수 모형이 어떤 모형에 대한 어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때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했느냐에 대한 물음이었고요. 그래서 링크의 게임 기능 발달 단계에 따라 단어를 설계하셨는데 저는 다른 접근을 취하는 전술 게임 모형. 여기는 이제 여긴 직접 교수 모형이고 여긴 전술 게임 모형이죠. 이 전술 게임 모형은 구성주의와 인지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 이론의 타당성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주입과 배인이 주장의 근거에 가해에 나타나는 김교사의 가치 정향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김교사의 가치 정향은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게임 기능을 발달해서 이게 게임이라니까 뭐 전술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드리블과 패스잖아요. 그냥 기능 발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 숙달 가치 정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링크의 주장의 근거에 A에서 학습 효과성을 저해하는 내용 한 가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면 A에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근데 지금 수업이 뭐냐면 스테이션 교수 전략이에요. 스테이션 교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다양한 공간에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동시에 여러 가지 과제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테이션 교수 전략이죠. 근데 중요한 건 수업에서 배운 기능들로 과제를 설정할 때 드리블과 패스, 드리블 스테이션, 패스 스테이션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잡하지 않은 기능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복잡하면 학생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지금 독자적인 연습 단계 스테이션 수업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어려우면 학생들은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연습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차라리 그럴 때는 어떻게? 초기 과제 연습. 그래서 우리 스테이션 수업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과제, 사전의 기능이 어느 정도 학습되어진 과제들로 구성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스테이션 간이란 말이에요. 스테이션 내에서는 얼마든지 수준, 여러 가지 수준을 고려해서 과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열적인 구조, 스테이션, 즉 드리블 과제의 난이도는 10이다. 패스의 과제는 난이도가 20이다. 여기 슈팅 과제는 난이도가 30이다. 그럼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테이션에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스테이션에서는 시간이 빠듯했어요. 근데 세 번째 스테이션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슛 과제를 완전히 완성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완전학습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슛 과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정해진 스테이션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과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낮은 난이도의 과제 스테이션을 완수하고 온 학생들은 슛 과제에서 앞에서 학생들이 그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과제 진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션 수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과제 진척의 문제죠. 그래서 계열적인 구조로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비슷한 수준, 난이도, 스테이션 간의 난이도는 동일하게 구성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자, 지금 그 기준 수업 실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 수업 실수, 체육, 음악, 미술 같은 경우는 기준 수업 실수를 감하여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 수업 실수는 272시간인데 이게 이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지금 수업 실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20% 증가 운영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에 따라서 음악, 미술, 체육, 즉 비주직 교과에 대한 편성 시간을 줄이고 주직 교과에 대한 편성 시간을 늘렸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은 기준 수업 실수를 감하여 편성할 수 없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 수업 실수라는 게 272시간을 기준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감할 수 있는 거죠.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20% 범위 내에 증가 운영 가능한데 체육, 음악, 미술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5 입학생 기준으로 해서 지금 238시간을 편성했으니까 지금 272시간보다 적게 편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하여 편성할 수 없다. 운영 불가한 거죠. 그러나 지금 권某某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수업 시술 306시간, 그러니까 몇 시간 죄송합니다. 플러스 34시간을 더 편성했어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4시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증가하여 20% 증배 운영하는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20% 범위, 지금 306시간에 20%면 거의 60시간? 30, 한 61시간 정도 되는 건데 여기 34시간 증가한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작성한 단원 계획서 좀 봐. 다음 주에 교생 대표로 연구 수업을 하게 돼서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단원 목표에 치어리딩 수업을 통해 표현 활동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동작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표현 작품을 창작하고 감상 비평할 수 있다. 치어리딩 수업을 하는데 이 댄스 스포츠 수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것이 우리 직강 모의고사 때 이 직강 수강생들이 댄스 스포츠는 어디에 들어가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현대 표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방향 중 학생의 성장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하는데 여기 C에 보면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당연히 평가 도구 결과와 과정을 평가해야 되고 평가 주체를 다양화해야 되고 평가 도구도 다양화해야 되는데 즉 과정을 평가하고 평가 도구를 다양화하고 평가 주체를 다양화한다는 건 뭐예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을 평가하기 위함이겠죠. 만약에 이 부분을 학습 영역으로 제시하라 그랬으면 심동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교육과정 문서상에서는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동적 영역에만 편중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평가해야 되겠죠.
뭐 심동요 영역이 어떤 그 상당히 중요하게 편중되어졌던 때가 바로 7차 교육과정이잖아요. 이 이후로 이제 수시 개정 체제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항상 총합적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자, 5번 문제예요. 교수 이론과 관련된 문제고요. 자, 지난번 교생 선생님 수업 관찰 결과 수업 초기 운영 시간이 길다. 수업 초기에 이제 운영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모아야 되고 주의 집중시켜야 되고 준비 운동 시켜야 되고 뭐 이런 뭐 기구도 배치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학생들 이름 한 명 한 명 이렇게 호명하면 아주 좋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시간은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뺏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또는 팀 조끼를 입히거나 번호 조끼가 되겠죠. 아니면 출석부에 이제 체육부장이 먼저 기입을 하던가, 아니면 대형을 세워서 번호 순으로 대형을 세우면 중간에 빠져있는 학생은 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한눈에 출석 점검이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이제 구조화 시키는 거죠. 구조화 시키는데 왜 구조화 시킨 거예요? 출석 점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김 교사가 실제 상황에서 교수 기능을 사정하는 방법 활용하는 정보에 따라 서로 다르고 수업 운영 장면을 변이하는 분석적 교수 단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ALT죠. ALT는 뭐에 준거가 돼요?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변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수 사정을 얘기할 때 실제 학습 시간이 높아진다, 또는 성공적으로 참여한 시행 횟수가 많아진다, 학습 반응기에 OTR이 많아진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어때요? 높아진다.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준거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린 준거적 과정 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사가 선생님 정모모 학생과 대화할 때 학생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마주치고 몸을 기울여 잘 들으려는 태도, 표정을 보이며 학생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자, 문제에서 제시한 건 지금 시든탑이 제시하고 있는 의사 수용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즉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수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눈을 마주치고 듣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 몸을 앞으로 다가서서 적극적으로 듣자.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을 또는 상대방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주의 집중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 교생이 지금 보니까 학생에게 열심히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친하지 않은 친구와 함께 연습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친한 친구와 짝을 맺어주어 연습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니까 문제에서 도일이 주장에 근거해 밑줄친 리을에서 최 교생이 시도하고 있는 과제체계 간 타협이에요. 그럼 과제체계가 뭐 있어요? 왜 이러지? 이거. 과제체계가 뭐 있어요? 학습지도 과제체계가 있고,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과제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운영과 관련된 과제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통은 학습지도 과제체계에 대한 협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학습에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운영적 요인을 얻기 위해서 학습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어디요? 손천택 교수님이 쓰신 체육 교수 이론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 그 유능한 방관자하고 학습 과제에 은폐된 사회적 참여에 대한 투하 시그넌트가 얘기한 내용하고 손책 선생님이 쓰신 내용에서, 그러니까 영리한 방관자 같은 경우는 학습 과제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운영 과제만 참여하는, 그러니까 농구 레이업 슛을 줄 서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줄은 잘 서는데 레이업하는 순간이 되면 뒤로 몰래 빠져서 레이업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적극적 감독을 하지 않으면 이 학생이 과제에 열심히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또 학습과제 은폐된 사회적 참여 이렇게 얘기하면 능력이 높은 아이가 자기하고 친한
능력이 낮은 아이 집단에 가서 과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친한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은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볼 때는 되게 열심히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아이의 의도는 친구와 함께 어울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와는 다르게 친한 친구와 짝을 맺어주어. 뭘 위해? 사회적 관계를 맺어주어. 사회적 관계를 맺어주면 어때요? 혼자 할 때는 어때요? 그 과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쭈뼛쭈뼛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을 텐데 친구랑 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지금 과제 체계 간타협이니까 요거를 높이고 싶은 거죠. 무엇을 허용해서? 사회적 관계를 허용해서. 보통은 우리가 연습형 사회를 얘기할 때는 서로 우리 뭐라 그래요? 친구들과 또는 동료들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말 것. 이렇게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사회적 관계를 아예 형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연습하는 게 주인데 여기에서 과제체계 간탑에서는 어떤 아이들은 주어진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에게 동료를 만들어주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과제체계에 대한 확립을 얻기 위한 과제체계 간타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6번 문제. 자, 체육대회를 앞두고 개최한 고등학교 체육대위원회 회의 내용이래요.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요. 공정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공정이란 내용은 뭡니까? 우리와 상대방과 내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쪽에게 유리하다면 공정성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반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심판의 판정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심판의 판정이 한쪽 팀에게 치우쳐지게 되면 공정한 경쟁은 안 되게 되는 거죠. 심판은 어떤 규범이에요? 심판은 선호규범이란 말이에요. 작년 체육대회에서는 심판의 편파 판정 때문에 여기 이제 그 편파 판정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된 거죠. 축구 경기는 주로 옵사이드나 핸드볼 파울, 페널티 구역 안에서의 헐리우드 액션, 그리고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위험한 태클 등 관련해서 판정 시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적대적 공격 행위였는지 도구적 공격 행위였는지 또는 어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건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애매모호한 상황에 심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공정한 판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판의 판정과 관련해 칸트의 정언 명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정언 명령. 정언 명령 얘기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가언 명령이 생각나죠. 자, 먼저 가언 명령 얘기하면 가언 명령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 조건. 심판 연수를 정확히 받아왔다면 공정하게 심판을 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게 가언 명령이에요. 근데 정언 명령은 어떤 조건 없이 심판이라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항상 반드시 절대로 공정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정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언제나 공정해야 된다. 반드시 공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정언 명령이죠.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심판은 무조건 어때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학생 심판 판정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체육대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가 페어플레이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체육대회 우승팀이었던 2학년 3반 선수들은 경기 결과만을 중시한 나머지 과격한 몸싸움. 이게 뭐예요? 승리를 위해서는 과정은 어떻다? 무시될 수 있다. 승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죠. 근데 윤리 이론으로 얘기하면 결과론적 윤리고 잭 스코트가 얘기한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는 롬바지적 윤리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윤리 이론을 몰아서 결과론적 윤리고요. 대부분 이제 중요한 가치, 많은 사람에게 득이 된 가치의 사람들은 올바르다라고 가치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리주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신범 학생이 맞습니다. 단지 승리만을 추구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배려심이나 단결력, 그러니까 배려심이나 단결력 이런 것들은 규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의무론적 윤리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성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덕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지난 회의에서 축구 경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과 관련된 규칙,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그러니까 형식주의 관점이에요. 거기에서 규칙을 만들었는데 형식주의 관점에서는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구성적 규칙은 경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농구로 얘기하면 바이올레이션이 바로 구성적 규칙이에요. 트래블링, 공을 잡은 후 세 발을 걸으면 트래블링입니다 라는 것처럼. 근데 규제적 규칙은 탁월성을 제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파울이 바로 규제적 규칙에 해당해요. 홀딩, 차징, 블로킹, 푸싱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규제적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축구 경기는 후문 운동장에서 하고 출전 선수는 9명을 하고 심판은 3명이서 하고 전후반 각각 30분씩 하자. 근데 한쪽 팀이 9명이 되는데 한쪽 팀이 10명이 된다. 이러면 구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구성적 규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참가 선수 전원이 축구화를 착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서 얘기했던 세퍼치 부시 스타디움에서 그때 가장 많이 열렸던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줄다리기였어요. 줄다리기 때 미국 팀은 운동화를 신고 나왔는데 영국 팀은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신발 신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뭘 위반한 거예요? 신발을 신고 나와야 되는데 동일한 신발을 신고 나와야 되는데 스파이크와 징이 달린 신발을 신고 나왔으니까 구성적 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구성적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나의 내용과 관련된 규칙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코클리 주장에 근거해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스포츠 제도화 과정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제도화 과정 예전에 뭐 경기 규칙에 따라서 어떤 신체적 능력, 탁월성 이런 것도 물어봤지만 이건 지금 이런 걸 만들어서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준화 시켜 놓은 거죠. 일단 규칙을 표준화 시켜 놓으면 표준화된 규칙을 바탕으로 뭘 해요? 규칙을 집행을 보장하는 기구가 있겠죠. 각종 협회와 위원회들이 구성돼서 이 규칙을 유지하게 만들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코치나 감독들이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한 전략 전술을 짤 거고 그 전략에 따라서 나는 신체적 기량을 향상시키기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그랑 관련된 건 시험 문제로 출제됐던 거고요. 7번 문제. 자, 맥킨토시의 스포츠론에서 경기, 투쟁, 극복, 율동적 무용체조 이거 영역별 문제풀이 때도 냈던 내용인데요. 우리 보면 무용 같은 경우는 율동적 무용체조고 등산 또는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를 우리는 무슨 스포츠라고 해요? 극복 스포츠라 그러고 우리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로 경쟁하는 자신의 기능을 상대방과 겨루어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거니까 이런 스포츠는 어때요? 경기 스포츠 또는 뭐 기술 스포츠 이렇게 얘기하죠. 김모모 학생이 저희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멋진 플레이를 펼쳐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전통적으로 훈련 기간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합당일 함께 이동한 회치기 때요. 회치기. 회칙은 지켜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오세요? 뭐 일주일에 몇 번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훈련합시다. 어떻게 운동합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전 6시 학교에 모여 함께 경기장으로 이동하고 사전회의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칙이라는 건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게 회칙이죠. 그럼 구성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것은 회칙 중에 금지 규범에 해당할 거고 학생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면 규정 규범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교사가 그래 속상한 점이 있군요. 스포츠 동아리가 구성되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스포츠팀이 발달해가는 과정은 크게 3가지 요구 수준에서 발생합니다. 그쵸? 팀원 간의 관계성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팀원으로의 포섭, 이 불규칙적이다라는 게 우리가 선형 모형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이론 나왔었죠. 그 다음에 수렴 이론도 얼핏 언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자 모형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원으로 포섭했다가 집단의 위계 질서를 위한 통제, 팀원 간의 정서적 유대, 이 관계죠. 성원이 들어오고 뭐 집단의 규범을 알려주고 서로 친해졌다가 서로 뭐 안 맞아서 다시 탈퇴하고 그럼 새로운 성원 포섭하고 또 통제하고 팀원과 정서적 유대를 만들고 또 탈퇴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팀원 포섭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들이 만들어지죠. 이걸 무슨 모형이라고 그래요? 진자 모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김모모 학생이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농구 결승전에서 정모모 학생이 덩크슛을 했대요. 최고의 장면이었답니다.
경기를 관람한 관중들뿐만 아니라 대회 같이 참가한 선수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해진 것 같아요. 뭐가 된 거예요? 영웅이 된 거예요. 저도 지난 주말에 농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한 점을 상대편과 우리 집에 한 점을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 골을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 팀이 졌거든요. 순간 영웅이 될 뻔했다가 완전히 역적이 되어진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상업주의 스포츠에서는 이러한 선수들의 영웅적 행동을 더 크게 부각하고 거기에 관심거리가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동작을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기출문제 영역별 모의고사 때 했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효과 또는 전시 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범 학생이 덩크슛 성공했을 때 관중이 반응이 엄청 뜨거웠지만 우리 팀이 이번 대회에서 새롭게 시도했던 수비 전략에 관중이 더 많은 관체를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라고 있어요. 수비 전략이니까 상당히 전문적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저 수비 전략, 우리 마이클 조던 아시죠?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가 NBA 3연패를 한 후에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고 다시 복귀해서 또 NBA 3연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 수비 방법이 그 공격 전술이 트라이앵글 오펜스였어요. 예. 그러니까 수비 방법, 공격 전술과 수비 방법의 이런 그 전술 방법들이 일반인들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가치예요? 심미적 가치죠. 그래서 충분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집중을 하겠지만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일반 관중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은 스포츠 내용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포츠 관중이 팀, 코치, 선수가 행하는 복잡한 전략, 전술 등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뭐예요? 심미적 가치보다는 화려한 기술, 영웅적 가치에 열광해요. 그러니까 상업 스포츠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관중이 많이 와야 입장료도 벌고 또는 중계권료도 많이 벌 수 있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하는 심미적 가치보다는 영웅적 가치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출문제로 뭐 그대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8번 문제. 자, 지금 이번 학기 체육 수업을 통해 1학년 학생들은 집단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사회적 관계 또는 과제 응집, 사회적 응집이냐 과제 응집이냐, 집단적 과제 응집에 집단적인 사회적 응집이냐 또는 개인적인 사회적 응집이냐 또는 집단적인 과제 응집이냐 개인적인 과제 응집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1학년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은 체육 수업 참여 관련된 관심과 가치를 자주 함께 나누며, 그러니까 어때요? 사회적이죠. 같은 반 구성원들이 하나라는 느낌, 같은 반 구성원들이 하나라는 느낌은 집단이 통합됐다는 얘기예요. 집단 통합.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가에 설명하고 있는 응집력의 명칭을 쓸 것 얘기했으니까 지금 집단을 통합하며 사회적으로 응집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반적으로 1학년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 대한 동기라든지 태도가 우수합니다.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흥미와 즐거움을 일으키는 도전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완전히 몰입된 최적의 심리 상태를 보여줄 때가 많아요. 이러한 결과 학생들은 체육 수업의 즐거움으로부터 만족을 느끼며 만족 자체가 내적인 보상으로 작용하여 체육 수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동기가 되고 있어요. 보세요. 결과로 학생들은 수업의 즐거움으로부터 만족을 느끼며, 만족 자체가 내적인 보상,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그 활동에 대한 만족을 하면 그것이 보상이 돼서 내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김 선생이 말씀하신 학생들의 모습에서 칙센트 미아이가 주장한 몰입의 결과 단계,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또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상대적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몰입을 한 이유는 내가 주어진 과제를 나의 능력 수준에 맞는 과제에 도전해서 열심히 몰입하고 거기서 어떤 성취를 얻어내는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경험을 우린 자기 목적적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김교사, 저는 1학년 일반 학생 개개인의 성격이 운동을 실천하는데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타 맥크레가 집대성한 성격 5요인 이론, 우리 성격 5요인 이론 얘기할 때 거기에 아이젠크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성격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외향성과 정서적 불안정성 또는 신경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운동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외향성이라든가
뭐 어떤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게 되면 운동 지속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정서적 불안정성, 즉 신경증, 즉 예민하다. 이런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게 되면 운동 지속 실천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와 맥그레의 5가지 성격 특성 요인 중에서 아이젠크의 성격 모형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외향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이죠.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운동 지속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운동 지속 실천이 어때요? 높으면 운동 지속 실천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적 관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외향성은 정적, 정서적 불안정성은 운동 지속 실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시했던 거고요. 모의고사에서 2번이나 출제했던 문제예요. 9번 문제. 자, 교사들이 나눈 대화 자료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체력 측정 값을 컴퓨터에 입력했대요. 그러면 자동으로 1등급부터 5등까지 분류된대요. 분류. 그러니까 잘 나눈다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나는 등급 분류가 타당한지, 그러니까 분류를 타당하게 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쵸? 우리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 외에 상관계수 방법 있죠. 상관계수법에 뭐가 있어요? 판별 타당도하고 수렴 타당도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실험 설계법과 집단 차이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선 이 타당도를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음 남학생 윗몸 일으키기 횟수,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가지고 했고요.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입력했더니 강모모는 2등급 나왔어요. 박모모는 4등급 나왔고요. 김모모는 1등급 나왔고요. 오모모는 3등급 나왔어요. 김모모는 3등급 나왔어요. 즉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윗몸 일으키기 능력에 따른 등급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하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되고 그 차이가 유의미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는 무슨 타당도라고 그래요? 판별 타당도라고 얘기하죠. 이런 분산 분석의 모든 기본 과정을 만족하여 등급 집단에 따라 윗몸일으키기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했다. 그러니까 윗몸일으키기 횟수에 따라서 집단, 등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냐, 즉 차이가 판별되느냐, 분류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판별 타당도라고 제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등급 집단부터 5등급 집단까지 차례대로 윗몸 일으키기 횟수의 평균값이 감소해야 합니다. 그쵸? 그 1등급 집단은 평균이 높아야 될 것이고 5등급 집단까지는 평균이 낮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1등급하고 2등급은 분명히 뭐가 나타나야 된다? 차이가 발생해야 된다. 근데 등급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어떤 의미 있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하는 게 바로 사후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원 변량 분석도 마찬가지고 2원 변량 분석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2원 변량 분석 같은 경우에 우리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죠. 만약에 두 집단 간에 이건 두 가지 독립 변이에 따른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 우리는 하나의 독립 변이에 의한 주효과만을 검증하고 주효과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때는 분명히 상호작용 효과 때문에 그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차후에 유의미한 어떤 그 주효과, 즉 어떤 독립변이에 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사후 검증입니다. 그 다음에 잇몸 일으키기 자료 분석 결과를 보니까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달 무슨 일에 측정했다. 그러니까 매달 무슨 일에 반복적으로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3월 달에도 측정해보고 4월 달에도 측정해보고 5월 달에도 측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잇몸 일으키기에 대한 어떤 집단 간의 학생들의 어떤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싶어서 분산 분석을 했는데 그냥 이런 분산 분석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런 분산 분석을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반복 특정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웠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평균이 22.7, 24.9, 27.9가 나왔고요. 표준 편차이 2.11, 2.38, 5.1 이건 의미 없죠. 중요한 건 여기죠. 검정 통계량인데 이것도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설 영역 부정 기준치 값이 수표로 제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얘만 중요한 거예요. 유의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유의 수준은 유의 확률 값보다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아야지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유의 확률은 0.056이고 유의 수준 0.0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의 확률 값이 유의 수준보다 더 커요. 따라서 영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시기에 따른 잇몸 일으키기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영가설 부정 영역을 벗어나 버린 경우죠. 쉽게 얘기하면 기준을 잡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유의 수준 0.05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유의 확률은 지금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유의 확률 값이 뭐가 된 거예요? 0.056이 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영가설을 부정할 수 있는 1.56 영역이고 이쪽은 영가설을 긍정해야 되는 영역인데 그쵸?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와 차이가 있다인데 지금 실제 유의 확률 값이 차이가 있다 쪽으로 나와버리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아니 죄송합니다. 이 식에 따른 잇몸 일으키기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쵸? 그러니까 영가설을 부정하는 이 1.56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여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그쵸? 그 다음 10번 문제. 자, 김모모 학생이 유산소 지구력을 평가한 건데요. 자, 자전거 에르고메타 부하 검사를 했어요. 봤더니 파워가 100일 때는 심박수가 100이었고 분당 100회를 뛰고 그때 1회 박출량이 80번이래요. 80ml래요. 파워 200일 때는 200W일 때는 분당 심박수가 150회고 1회 박출량은 100ml고 파워가 300일 때는 분당 심박수 200회고 1회 박출량은 120ml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 혈중 산소 농도. 그쵸? 그러니까 혈중 산소 농도가 100 여기다 쓸까요? 혈중 산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피에 피에 산소가 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100ml 당 지금 몇 ml가 있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보니까 여기 20ml 이렇게 나오네요. 20ml per 100ml. 즉 혈액 100ml당 산소는 20ml 있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점점 뭐예요? 정맥 수준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정맥 수준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요 차이가 뭐예요? 바로 동정맥 산소차고 이 동정맥 산소차가 바로 뭐예요? 혈액을관에서 조직으로 옮겨진 즉 산소가 이동한 산소를 확산시킨 또는 산소를 추출한 양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볼 거냐 여기서 알아볼 거냐 여기서 알아볼 거냐 요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파워가 이렇게 제시되었으니까 피크의 원리에 따라 산소 섭취량을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자, 체중은 50kg인 사람이고 50kg 자전거 에어로빅 기타를 타서 운동시간은 5분 탔대요. 소모된 에너지량 값더니 60kJ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파워 공식이 어떻게 되죠? 일의 양을 뭘로 나눈 거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량 60kJ니까 60kJ를 시간으로 나눠라. 근데 5분 했다. 5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다 줬잖아요. 파워는 1W는 1J/s 초당 1줄의 일을 한 것이 1W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는 단위를 초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를 바꿔보면 60kJ는 키로는 1000단위니까 60에 하나, 둘, 셋, 6만 주를 5분이죠. 곱하기 1분은 60초니까 60초 이렇게 계산하죠. 요거 하나 없어질 거고요. 요거 없어지고 요거 1이 되겠죠. 이제 좀 편하게 써보면 5초분에 뭐가 돼요? 1000이 되겠네요. 1000줄. 그러면 이제 1초당 한 1의 양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5, 20이니까 200줄 per sec 또는 200와트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어디서 하란 얘기예요? 여기서 하란 얘기예요. 200와트. 여기서 하란 얘기죠. 여기서. 그쵸? 예. 아, 이게 계산이 됐어요. 아, 여기서 하라는 거구나. 그럼 여기는 지금 20ml per 100ml였고, 즉 혈액 100ml당 20ml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고, 밑에 보니까 정맥에서는 여기 몇이에요? 여기 6이란 말이에요. 즉 6ml per 100ml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요.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이 차이가 14ml per 100ml per 민이구나. 아니, 죄송해요. 여기 밀리리터구나. 그죠? 네, 여기까지 쓰면 되죠. 이제 다 왔어요. 자, 조건에서 산소 섭취량을 계산하려 심박출량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자, A 조건에서니까요. A 조건. 요 A 조건에서 지금 이게 나왔으니 여기에 따른 요 심박출량을 구해라. 심박출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심박출량은 분당 심박출량이죠. 즉 1의 박출량 곱하기 분당 심박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금 분당 심박수 여기다 쓸게요. 150 BPM은 비트, 횟수, M, 분 1분당 150번 뛴다. 예. 곱하기 1의 박출량 몇이야? 100 나온다. 밀리리터가. 언제? 한 번 뛸 때마다 횟수 이렇게란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 횟수는 없어지고 나머지 요거만 남네요. 150 곱하기 100은 몇이에요? 15,000 ml per 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단위가 지금 리터 per 민이네요. 그럼 밀리리터니까 리터 단위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네,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15리터 per 민이다. 그래서 정답은 15리터입니다. 분당 15리터의 심박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산소 섭취량을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소 섭취량. 네. 산소 섭취량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박출량이 몇이었죠? 심박출량이 10 여기다 쓸게요. 심박출량이 15리터 per 민. 이렇게 분당 심박출량이 15리터 나왔어요. 그러면 산소 섭취가 얼마나 되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지금 요 200에 해당하는 구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소가 지금 20ml per 100ml당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6ml per 100ml 100ml당 6ml 들어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걸 먼저 계산해 봅시다. 요 밀리리터 단위니까 얘도 밀리리터 단위로 좀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바꿔서 15,000 ml per 민. 분당 15,000 ml의 혈액이 지금 몸으로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추출된 혈액은 14ml per
100ml예요. 아, 100ml당 14ml의 산소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000ml의 혈액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다 산소가 공급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 곱해주면 돼요. 곱하기 여기다 쓸까요? 좀 앞쪽에다 쓸게요. 15,000ml per min 분당 심박출량은 요건데 공급되는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양은 14ml예요. 뭐당? 100ml당. 그쵸? 그럼 이제 요거 분자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100단위 없어지니까 요 두 개, 하나, 둘 없어지죠. 그래서 150, 그 다음에 14 곱해주면 되죠. 150 곱하기 14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0, 4, 5, 20 4는 600 0, 5, 1 지금 2100이네요. 2100ml per 분 분당 2100ml의 산소가 공급되고 있어요. 분당 1500ml의 산소가 혈액이 왔는데 그 중에서 분당 2100ml의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소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단위가 지금 어때요? ml per min이에요. 이 얘기는 또 무슨 말이에요? 아, 체중 50kg인 사람이 1분 동안 운동을 하면 최대 심박출량에 따른 산소 공급량이 2100ml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는 지금 여기서 kg당 1kg의 조직이 섭취한 산소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여기에 뭐로 나눠줘야 돼요? 50kg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나누고 5, 4, 20, 5, 20 그쵸 42 ml per kg per min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당 1kg의 조직이 섭취한 산소량은 약 42ml입니다 라고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다음 11번 문제. 이 문제는 모의고사 때 컬링 문제로 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체육 수업에서 교사 학생이 나눈 대화 1부인데요. 선생님 친구들과 야구를 하면서 도루를 2번이나 실패했어요. 한 번은 슬라이딩을 너무 길게 해서 문제였고 다른 한 번은 슬라이딩 거리 너무 짧아서 문제였대요. 어떻게 하면 도루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슬라이딩을 하지 않고 뛰어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뭐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슬라이딩을 하지 않고 뛰어가면 관성 때문에 멈추기가 어려워. 관성이 뭐예요? 물체의 움직임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게 관성이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져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것이 관성인데 이것 때문에 2루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구에서 흔히 많이 보죠. 1루에서 2루로 전력 질주하다가 2루를 넘어가서 태그아웃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도루를 할 때에는 슬라이딩을 시도합니다. 슬라이딩 초기 수평 속도와 마찰력을 알면 슬라이딩이 멈출 때까지 시간과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야구 선수의 질량도 주어졌고 초기 수평 속도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도 주어졌고요. 운동 마찰 계수와 정지 마찰 계수인데 지금 슬라이딩을 하면서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운동 마찰 계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슬라이딩 후 정지할 때까지 수직 지면 발력, 체중, 마찰력 위에 외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외력 신경 쓰지 말고요. 물체의 운동은 질적 운동으로 가정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 써봅시다. 여기 V0 처음 속도는 마이너스 6m/s예요. 2루를 지난 어떤 시점에서 VF는 속도가 0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쵸? 선수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 50kg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여기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0m/s의 제곱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쵸? 자, 우리 이걸 보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운동 마찰 계수가 마찰 계수는 0.6이에요. 이렇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게 마찰력을 구할 수 있죠. 자, 마찰력은 여기서 마찰력은 지금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면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대가 바로 수직 항력이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F 마찰 계수는 0.6이고 수직 항력은 질량의 중력이 마이너스 10m/s 제곱이니까 항력은 플러스 10m/s 제곱이 되죠. 그래서 마찰력은 300kg/m/s 제곱의 마찰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00N이더라.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이쪽 방향으로 F 마찰력은 300N의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우개 마찰력은 300N이에요.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힘을 알아요. 힘을 알면 우리 F는 ma죠. 즉 질량 곱하기 가속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F 마찰력 알죠? 300 편하게 다녔을게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데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에요? 50kg이란 말이에요. 50kg의 사람이 마찰력이라는 부적,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이 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속도, 즉 힘의 작용으로 인해 속도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되면 가속도는 몇 분의 50kg 질량분의 뭐가 돼요? 마찰력 300kg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돼요. 이거 나눠지죠? 나눠지고 30 나누기 5는 몇이에요? 6이죠. 따라서 6 미터 퍼 세크의 제곱에 가속도가 생긴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쵸? 근데 가속도 공식은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속도는 뭐의 변화량이다?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가속도는 뭐분의?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다? 이거죠. 우리 속도의 변화 델타 V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란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VF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시간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지금 시간을 알고 싶은 거니까 T를 넘기고 A를 다시 넘기면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오겠죠. 자리바꿈 하겠죠. 따라서 T는 가속도 A분의 VF 마이너스 V0예요. 가속도는 몇이었어요? 6m/s의 제곱이었고 VF는 몇이었어요? 나중 속도는 0이었고 처음 속도는 마이너스 6m/s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6m/s.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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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6은 몇이에요? 1이죠. 따라서 1초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몇 초 걸렸다? 1초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거리를 구하래요. 거리를. 거리. 속력으로 할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예요. 그쵸? 그럼 거리 바꿔주면 아니면 시간만 넘겨주면 거리 미터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 스칼라량이고요. 그쵸? 시간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는 값이고 속력은 몇이에요? 6. 근데 이렇게 쓰면 여기선 6m/s인데 여기선 0m/s란 말이죠. 그럼 이 속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속력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요걸 가지기 전에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을 알아야 돼요. 그쵸? 평균 속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합한 것을 평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처음 속도는 마이너스 6m/s였고 나중 속도는 0m/s였고 이거 2로 나누면 2분의 마이너스 6m/s니까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3m/s예요. 이게 나오죠. 그쵸? 네.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속력은 마이너스 속력인데 그냥 속력의 평균 속력이니까 마이너스 3m/s에다가 곱하기 몇 초 걸렸어요? 1초 걸렸죠. 1초. 이거 나눠주고 없어지고. 그럼 거리는 몇 미터 간 거예요? 마이너스 3m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3m 갔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린 거리가 무슨 값이에요? 스칼라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칼라 값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뭐라고 제시해야 돼요? 3m다. 이렇게 제시하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마찰력이 이 선수가 지금 2루로 갈 때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과 이 선수가 이동한 움직임 곱하기 이동 변이 D, 즉 마찰력이 한 일은 이 선수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죠. 즉 일양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식에 맞춰서 써도 우리는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그 움직임 거리에 따라서 평균 속도와 관련해서 계산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동일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풀어봤습니다. 다 풀어봤어요. 제가 그저께 이제 문제를 받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번 문제는 기존에 있던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보다도 최신 경향의 이론들을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측정평가에서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출제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출제할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에 따라서 너무 문제가 쉬운 변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변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또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내용들 중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답을 잘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좀 어려웠지만 이런 계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를 맞춰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점수의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채점 해보시고요. 60점이 넘었다, 그리고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더 이상 가채점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2차 준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촬영한 것이 아마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내일 방송이 될 거고 보실 수 있을 거고, 내일 다채점 해보시고요.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하시고요. 만약에 정말 나는 이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2차 스터디 그룹 구성해서 시험 발표 나올 때까지 함께 하세요. 그래야 내년에 재수생이 되는 거니까. 내년에 2차를 추수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대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실 생각 된다면 정말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많이 힘든 시기인데 조금이라도 힘든 마음을 좀 달래고 싶다라고 생각된다면 전화 주세요. 제 전화번호예요. 너무 늦은 시간에, 예전에 너무 늦은 시간 12시 넘어서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연말 12월 31일 날 전화해서 상담했던 기억도 나고요. 제 강의를 듣지 않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육을 전공한 선배로서, 오빠로서, 형으로서 여러분들, 동생 같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해주고 또 화이팅 하고 응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도 저한테는 큰 가치니까요. 편안하게 전화하셔요. 그래서 문자 먼저 보내시고 전화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편하게 이제 전화 통화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원대한 꿈이 꼭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